허리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지금 구독하시고 바로 오늘 야담 들어보시죠. 깊고 깊은 산골, 사람의 발길이 쉬이 닿지 않는 곳에 한 사내가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름 대신 그저 산사람이라 불렀지만 그에게는 영무라는 이름이 있었지요. 그림자가 없다는 뜻을 가진 그 이름처럼 그는 세상에 없는 듯 고요히 살아가는 사내였습니다. 그의 하루는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차가운 계곡물에 얼굴을 씻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잘 벼린 도끼 한 자루를 어깨에 메고 소나무 숲으로 향하는 것이 일과의 전부였지요. 그의 도끼질 소리는 깊은 산의 유일한 노래이자 시간이었습니다. 쩡! 하고 날카롭게 나무를 파고드는 소리가 나면 잠시 후 온 산이 그 소리를 돌려주었습니다. 쩡! 쩡! 하고 멀어지는 메아리. 그 메아리가 희미해질 때쯤이면 그는 또다시 도끼를 휘둘렀습니다. 그에게 세상은 그 도끼질 소리와 산이 돌려주는 메아리, 그 사이의 고요함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독 춥고 길었습니다. 온 산이 하얀 눈에 뒤덮여 며칠이고 도끼질 소리가 끊긴 날들이 이어졌지요. 영무는 오두막 아궁이에 장작을 밀어 넣으며 조용히 겨울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겨울 오후였습니다. 며칠 만에 눈발이 잦아든 틈을 타 그는 겨우내 헐거워진 오두막 지붕을 손보러 나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의 시선이 오두막 뒤편, 늘 지나다니던 작은 언덕에 머물렀습니다. 하얀 눈밭 위로 마치 붉은 물감을 흩뿌려 놓은 듯 선명한 핏자국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검은 형체가 쓰러져 있었지요. 짐승의 소행인가 싶어 조심스럽게 다가간 영무는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쓰러져 있던 것은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눈 속을 파헤치자 얇은 무명옷 한 벌만을 걸친 여인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여인은 기절한 듯 눈을 감고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놀란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이 추운 겨울에는 결코 피어 있을 리 없는 붉은 동백꽃 몇 송이가 핏자국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가 쓰러지면서 품에서 떨어진 듯 했지요. 눈처럼 하얀 살결과 칠흑 같은 머리카락, 그리고 핏빛 동백. 그 모습은 인간 세상의 것이 아닌 듯 위태로우면서도 기묘하게 고고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영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고요한 삶의 누군가를, 특히 이처럼 알 수 없는 여인을 들인다는 것은 상상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눈밭 위에 생명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여인을 둘러 업었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운 무게에 그는 여인이 오랫동안 굶주렸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등 위로 여인의 차가운 숨결이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영무는 묵묵히 자신의 오두막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그의 고요한 메아리 같던 세상에 처음으로 예측할 수 없는 다른 소리가 섞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영무는 여인을 오두막 안, 자신이 자던 따뜻한 아랫목에 눕혔습니다. 그리고는 젖은 옷을 벗기고 자신이 가진 가장 두꺼운 소미불을 덮어주었지요. 여인의 몸 곳곳에는 날카로운 것에 긁힌 듯한 상처와 멍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험한 산길을 헤매다 쓰러진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끓는 물에 수건을 적셔 상처를 닦아주고 급히 묽은 죽을 쑤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며칠이고 깨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약한 숨을 몰아쉬며 밤새 끙끙 앓는 소리를 낼 뿐이었지요. 영무는 그런 그녀의 곁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밤에는 아궁이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장작을 더 넣었고 낮에는 약초를 캐러 눈 덮인 산을 헤맸습니다. 닷새가 지난 아침이었습니다.
영무가 죽을 끓여 방으로 들어섰을 때 여인은 어느새 눈을 뜨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낯선 공간과 낯선 사내의 모습에 잔뜩 겁을 먹은 듯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린 채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고 있었지요. 영무는 아무 말 없이 죽 그릇을 방 한쪽에 내려놓고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낯선 이에게는 시간이 약이라는 것을 그는 사내 짐승들을 통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부터 둘의 기이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인은 극도로 경계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무가 방에 들어가면 고개를 돌려버렸고 그가 주는 음식을 처음에는 입에도 대지 않았지요. 영무 또한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어디서 왔는지, 어쩌다 쓰러져 있었는지 궁금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는 그저 묵묵히 아침 저녁으로 음식을 차려 방 앞에 놓아주고 밤이 되면 땔감을 넉넉히 쌓아두고 자신은 차가운 헛간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더 흘렀을까요? 영무가 여느 때처럼 음식을 두고 돌아서려는데 등 뒤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여인이 그가 두고 간 죽 그릇을 끌어당겨 조심스럽게 입으로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영무는 자신도 모르게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얼음벽이 아주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산의 두꺼운 눈이 녹고 계곡의 물소리가 다시 우렁차게 들려올 무렵이었습니다. 여인은 어느 정도 기력을 회복했지만 여전히 입을 굳게 다문 채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영무를 두려워하지는 않는 듯 했지요. 영무가 나무를 하러 나간 사이 그녀는 그의 흐트러진 살림살이를 정돈해 놓기도 했고 그가 벗어놓은 해진 옷을 정성껏 꿰매 놓기도 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것은 그녀 나름의 고마움의 표시였습니다. 영무 또한 그런 그녀의 마음에 말없이 미소로 답할 뿐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영무는 겨울 동안 해지고 낡은 옷을 손보기 위해 커다란 가마솥에 잿물을 풀어 무명천을 삶고 있었습니다. 거친 잿물에 삶아낸 천은 질겨지기는 했지만 볼품없는 잿빛으로 물들기 마련이었습니다. 영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방 안에 있던 여인이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잿물이 끓고 있는 가마솥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더니 이내 자신이 머물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손에 무언가를 들고 다시 나타났지요.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것은 영무가 눈밭에서 그녀와 함께 발견했던 바로 그 동백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꽃송이들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뿐만 아니라 그동안 산을 오가며 몰래 모아두었던 이름, 모를풀과 나무 껍질들을 작은 절구에 넣고 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가루를 펄펄 끓는 잿물 속에 조심스럽게 풀어넣었습니다. 잠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커먼 잿물은 이내 맑고 깊은 붉은빛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저녁 노을이 물드는 듯한 신비로운 색이었습니다. 영무는 그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단지 꽃잎 몇 개와 풀 몇 포기를 넣었을 뿐인데 볼품없던 잿물이 저토록 고운 빛깔을 띠다니 그는 마치 마법을 보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여인은 잿빛 무명천을 그 붉은 잿물 속에 담갔다가 꺼냈습니다. 그러자 천은 마치 피처럼 맑고 깊은 붉은색으로 완벽하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영무에게 처음으로 보여준 그녀만의 세상이자 굳게 닫혔던 마음을 열어 보인 진실한 증표였습니다. 영무는 붉게 물든 무명천을 빨랫줄에 널며 좀처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거친 손에 들린 천은 더 이상 투박한 무명천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고관대작의 아녀자들이나 입을 법한 귀한 비단처럼 깊고 우아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지요. 바람이 불 때마다 천은 부드럽게 나부꼈고 햇살을 받을 때마다 그 붉은 빛은 미묘하게 다른 색감을 자아냈습니다. 그는 평생을 산과 나무만 보고 살아온 무지렁이 나무꾼이었지만 그 색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는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염색 장인도 흉내낼 수 없는, 오직 자연만이 빚어낼 수 있는 그런 색이었지요. 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참으로 다나하구려. 붉을단 맑을 아. 붉지만 결코 천박하지 않고 맑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그 색을 표현하기에 그보다 더 어울리는 말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 서 있던 여인이 그의 작은 중얼거림에 처음으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영무를 바라보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다나. 그것은 그녀가 오두막에 온 이후 처음으로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은 탓에 조금 쉬어 있었지만 옥구슬이 구르는 듯 맑은 소리였습니다. 영무는 깜짝 놀라 그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묻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소. 그 색이 당신을 닮았고 당신이 그 색을 닮았으니 괜찮다면 앞으로 당신의 이름을 다나라 부르고 싶소. 여인은, 아니 이제 다나는 영무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희미하게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마치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마침내 피어난 한 송이 동백꽃 같은 미소였습니다. 그날 그녀는 이름 없는 여인에서 다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무는 이름만 아는 손님에게 다나라는 이름을 지어준 주인이 되었지요. 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마지막 얼음벽마저 그 따스한 미소와 함께 완전히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다나라는 이름을 얻은 후 여인은 눈에 띄게 밝아졌습니다. 여전히 말수는 적었지만 이제 영무의 눈을 피하지 않았고 가끔은 그의 서툰 농담에 작게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지요. 그녀는 영무가 나무를 하러 나간 사이 오두막을 정갈하게 꾸미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놓으며 그를 기다렸습니다. 영무의 거칠고 외로웠던 삶에 비로소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다나는 이른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영무에게 배틀을 하나 만들어줄 수 있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영무는 이유를 묻지 않고 그날 하루 종일 가장 좋은 소나무를 골라 튼튼하고 아담한 배틀 한 채를 뚝딱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날 새벽 온 산은 짙은 안개에 휩싸였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만큼 자욱한 안개는 마치 세상을 하얀 솜으로 감싸 안은 듯 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다나는 영무가 만들어준 배틀을 마당으로 가져나와 안개가 가장 짙게 깔린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배틀에 실을 걸고 조용히 눈을 감고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영무는 그 기이한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곧이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나가 배틀에 앉아 북을 움직이기 시작하자 주변의 자욱한 안개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그녀의 손끝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안개는 배틀에 걸린 실에 스며들어 실을 은은한 진주빛으로 물들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안개 속에서도 용케 찾아낸 이른 봄에만 피는 희귀한 약초와 꽃잎들을 함께 엮어내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마치 춤을 추는 듯 부드럽고 우아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동쪽 하늘이 밝아오며 안개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할 무렵 다나는 마침내 배틀에서 일어났습니다. 배틀에는 한 필의 비단이 곱게 짜여 있었습니다. 그 비단은 세상의 그 어떤 색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신비로운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짙은 안개의 습기를 머금어 안개처럼 부드러웠고 은은한 진주빛과 연한 초록빛이 섞여보는 각도에 따라 오묘하게 다른 색을 냈습니다. 마치 이른 새벽 숲의 모든 전기를 오롯이 담아낸 듯한 살아 숨쉬는 비단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나가 영무에게 주는, 산이 그들에게 주는 가장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영무는 다나가 짠 비단을 손에 들고 한동안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손끝에 닿는 감촉은 구름처럼 부드러웠고 코끝에는 맑은 숲의 향기가 은은하게 풍겼습니다. 이런 귀한 것을 어찌해야 할지 그는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지요. 다나는 그런 그의 손에 비단을 쥐어주며 이것을 팔아 겨울을 날 준비를 하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의 재주가 두 사람의 고된 삶의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진심 어린 마음이었습니다. 며칠을 망설이던 영무는 결국 다나의 뜻에 따라 비단을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발로 장터에 내려갔습니다. 늘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던 시끌벅적한 장터의 풍경은 그에게는 너무나도 낯설었지요. 그는 가장 큰 비단 가게를 찾아가 조심스럽게 보자기에 싼 비단을 풀어 보였습니다. 비단 가게 주인은 처음에는 남루한 행사에게 나무꾼을 무시하려다 비단이 펼쳐지는 순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온갖 귀한 비단을 만져온 장사치였지만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신비로운 빛깔과 감촉의 비단이었습니다. 이 보시오. 이 비단은 대체 어디서 난 것이오?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짠 것이라도 된단 말이오. 주인의 호들갑에 가게 안의 손님들은 물론 지나가던 사람들까지 몰려들어 순식간에 가게 안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비단을 만져보려 아우성이었고 그 아름다움에 감탄사를 연발했지요. 세상에 안개를 뭉쳐 만든 것 같구려. 한 노인의 말에 그 비단은 그 자리에서 산왕의 비단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비단은 그 자리에서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한양의 큰 상인들까지 소문을 듣고 사람을 보내 비단을 사려 했고 결국 처음 제시했던 값에 수십 배에 달하는 큰 돈에 팔렸습니다. 하루아침에 가난한 나무꾼의 손에 쥐어지기에는 너무나도 큰 돈이었습니다. 영무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돈을 받아들고 산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기쁨보다 불안함이 더 컸습니다. 장터 사람들의 탐욕스러운 눈빛과 끝없이 이어지던 질문들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그날 산왕의 비단의 소문은 날개를 단 듯 온 고을로 퍼져나갔고 그 소문은 조용히 살아가던 두 사람의 운명을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산왕계 비단에 대한 소문은 바람보다 빠르게 퍼져나가 마침내 고을을 다스리는 배사또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배사또는 대대로 부유한 가문 출신으로 아름답고 진귀한 것을 수집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관아 창고에는 값비싼 서화와 도자기는 물론 외국의 희귀한 보물까지 가득 차 있었지요. 그는 고을을 다스리는 것보다 자신의 수집품 목록을 늘리는 것에 더 큰 기쁨을 느끼는 탐욕스럽고 오만한 사내였습니다. 그런 그의 귀에 들어온 산안개 비단 이야기는 그의 수집욕을 강하게 자극했습니다. 안개를 자사 만든 비단이라니 필시 세상에 다시 없을 보물이렸다. 그런 귀한 물건이 어찌 비천한 나무꾼 놈의 손에 들어갔단 말인가. 그는 당장 비단을 팔았던 가게 주인을 불러들여 자초지종을 캐물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사또의 섯을 퍼런 기세에 눌려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지요. 깊은 산골에 사는 과묵한 나무꾼이 가지고 왔으며 그 빛깔과 감촉이 인간의 솜씨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는 것까지 말입니다. 사또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습니다. 그는 그 비단을 반드시 손에 넣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아니, 비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비단을 만들어낼 수 있는 무언가를 통째로 차지해야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는 즉시 부하들을 시켜 나무꾼 영무에 대해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산에서 홀로 살아왔다는 것, 최근에 정체 모를 여인을 데려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까지 영무의 모든 신상이 사또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사또는 모든 것을 꿰어 맞추고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계집이로구나. 그 계집이 바로 살아있는 보물이렸다.
그는 가난한 나무꾼이 그런 귀한 것을 얻었을 리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필시 그 여인이 비단을 짜는 신비한 재주를 가졌을 것이고 그 재주만 손에 넣는다면 자신은 조선팔도 최고의 보물을 독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요. 그날부터 사또 영무와 다나를 감시하며 그들의 소중한 보물을 빼앗을 비열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고요한 산골 오두막 위로 검고 끈적한 탐욕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영무는 비단을 판 돈으로 쌀과 소금을 넉넉히 사서 산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은 항아리에 담아 오두막 뒤뜰 땅속 깊이 묻어두었지요. 그에게 돈은 그저 굶주리지 않고 겨울을 날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일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었습니다. 다나 또한 돈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영무가 사온 고운 빛깔의 옷감과 튼튼한 신발을 받아들고 아이처럼 기뻐할 뿐이었지요. 두 사람의 삶은 이전보다 훨씬 풍족해졌지만 그들의 일상은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영무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나무를 했고 다나는 그런 그를 위해 정성껏 밥을 지었습니다. 며칠 후 영무는 쌀과 생선을 들고 산 아래 마을에 사는 최노인을 찾아갔습니다. 최노인은 늙은 옹기장이로 영무가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창구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무뚝뚝한 영무의 속내를 유일하게 알아주는 이였고 영무 또한 최노인을 진심으로 따랐지요. 최노인은 몰라보게 형편이 나아진 영무의 행색과 그가 들고 온 귀한 선물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영무 자네, 이게 다 웬일인가? 산에서 금덩이라도 캤는가? 영무는 멋쩍게 웃으며 그동안 있었던 일을 두서없이 털어놓았습니다. 눈밭에서 주운 여인 이야기와 그녀가 짠 신비한 비단 이야기까지. 최 노인은 영무의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과 함께 알 수 없는 근심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영무가 진심으로 행복해 보이는 모습에 마음이 놓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행복이 너무나도 위태로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뒤 영무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자네에게 복이 넝쿨째 굴러 들어왔구먼. 진심으로 기쁜 일이네. 그리고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나지막이 덧붙였습니다. 허나 영무, 이것 하나만은 명심하게. 사람의 복이란 것은 그 안에 늘 날카로운 칼날을 품고 오는 법일세. 복이 클수록 그 칼날 또한 날카로운 법이지. 그러니 늘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하네. 자네가 얻은 것이 너무나도 크고 귀하게 하는 말일세. 최 노인의 의미심장한 조언에 영무는 장터에서 느꼈던 불안감을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그 경고가 머지않아 현실이 되리라는 것을 그때의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최 노인의 경고가 있은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어느 맑은 날이었습니다. 영무가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는데 상일 아래에서 여러 사람의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평생을 이 산에서 살았지만 이 깊은 곳까지 말을 타고 오는 사람은 본 적이 없었지요.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영무가 경계하며 바라보자 잠시 후 관복을 차려입은 사내와 그를 따르는 포졸 몇몇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사내는 바로 고을의 배 사또이었습니다. 사또는 말에서 내려 영무의 초라한 오두막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 친근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지요. 네가 바로 그 유명한 산안개 비단의 주인이더냐? 과연 산의 정기를 받아 그런지 풍채가 남다르구나. 나는 이 고을을 다스리는 사또 배가라고 하네. 사또는 최대한 자신의 권위를 낮추고 부드러운 태도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는 비단을 짜는 기술자를 직접 보고 그 기술을 관에 바치면 큰 상을 내리겠다는 뜻을 전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나라의 부르민이 영광으로 생각하고 어서 그 기술자를 데려와 보이라고 했지요. 그것은 명백한 회유이자 거절할 수 없는 압박이었습니다.
그의 부드러운 말투 뒤에는 날카롭게 벼려진 권력의 발톱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방 안에 있던 다나는 낯선 사내들의 목소리에 겁에 질린 채 창틈으로 밖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영무는 다나의 불안한 눈빛과 사또의 탐욕스러운 눈빛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는 최노인의 경고를 떠올렸습니다. 복은 칼날을 품고 온다.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여기서 물러서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나의 평온을 송두리째 빼앗기게 되리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사또 똑바로 마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바위 같은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송구하오나. 사또 나리의 제안은 따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영무의 단호한 거절에 사또의 얼굴에 피어있던 인자한 미소가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지요. 감히 천한 나무꾼 따위가 자신의 제안을, 그것도 이토록 단칼에 거절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못 알아들었다는 듯이 되물었습니다. 내가 잘못 들었는가? 나라에서 내리는 큰 상을 마다하겠다는 말이냐? 내깟 놈의 오두막에서 썩는 것보다 관아에 들어와 호의호식하며 그 재주를 뽐내는 것이 100번은 더 나을 터인데. 영무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지만 목소리에는 굽힘이 없었지요. 나리께서 찾으시는 기술자는 제 아내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이 산을 떠나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다나를 자신의 아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녀를 지키기 위한 그의 진심이 담긴 선언이었습니다. 저희는 큰 상도 호의호식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이 산 속에서 저희 두 사람 조용히 살아가는 것이 유일한 바람입니다. 부디 저희의 작은 소망을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그의 말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다나와 함께 이곳에서 평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의 우직한 진심은, 그러나 사또의 귀에는 어리석은 고집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또의 인내심이 마침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거짓된 미소가 완전히 사라지고 차갑고 오만한 본래의 얼굴이 드러났지요. 내 이놈, 분수를 모르는 미천한 것. 내가 좋게 말할 때 듣지 않으면 어찌 되는지. 내 놈의 어리석은 머리로는 짐작이 가지 않는 모양이구나. 그는 더 이상 대화할 가치도 없다는 듯 횡몸을 돌려 말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는 영무를 향해 도끼 서린 말을 내뱉었습니다. 내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사흘 안으로 그 계집을 데리고 관아로 찾아오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둘 다 내 손에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라. 사또는 그 말을 남기고 부하들을 이끌고 왔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멀어지고 산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이전의 평화로운 고요함이 아니었습니다. 폭풍전야에 숨 막히는 긴장감이 두 사람의 작은 오두막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사흘의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영무와 다나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불안에 떨어야 했지요. 영무는 차라리 마을로 내려가 사또에게 무릎 꿇고 빌어볼까도 생각했지만 다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사또 같은 탐욕스러운 자에게 한번 걸려들면 평생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라리 이곳을 떠나 더 깊은 산속으로 도망치자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고뇌하던 사이 약속한 사흘째 날의 밤이 깊어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여러 개의 횃불이 오두막을 향해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또의 부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고도 경고도 없이 짐승처럼 오두막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내 이놈, 영무야. 사또 나리의 마지막 인내심을 시험한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다짜고짜 문을 부수고 안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영무는 다나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수적으로 상대가 되지 않았지요. 건장한 산에 몇몇이 달려들어
순식간에 영무의 팔과 다리를 붙잡고 그를 바닥에 쓰러뜨렸습니다. 이놈들을 놔주지 않으면 영무가 울부짖었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다나였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다나를 발견한 그들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인께서는 험한 꼴 보기 싫으시면 우리를 따라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한 사내가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다나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그의 팔을 뿌리치려 몸부림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마당의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고 그녀의 이마가 찢어지며 붉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그 순간 바닥에 묶여있던 영무의 눈에 핏빛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다나의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붉은 피. 그 피는 영무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습니다. 그의 안에서 수십 년간 사안의 고요함 속에 잠들어 있던 야생의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했습니다. 크악! 그는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상처 입은 짐승의 포효를 토해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짓누르고 있던 사내들을 믿을 수 없는 괴력으로 뿌리치고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온몸의 근육은 강철처럼 단단하게 부풀어 올랐지요.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평생 자신의 분신처럼 여겼던 벽에 세워져 있던 도끼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도끼는 평생 생업을 위한 도구였고 나무 외에 다른 것을 향해 본 적이 없는 신성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것은 자신의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그는 도끼를 든 채 다나를 위협하던 사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의 기세는 너무나도 흉흉하여 산전수전 다 겪은 포졸들조차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칠 정도였습니다. 내 이놈 미쳤느냐? 관아의 명을 거역하고 칼을 들다니. 하지만 영무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다나의 모습과 그녀를 해하려는 저자들에 대한 끓어오르는 분노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도끼를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도끼의 날이 아닌 등 쪽으로 사내들의 어깨와 다리를 내리쳤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와 함께 사내들은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습니다. 그는 마치 미친 곰처럼 날뛰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투박했지만 수십 년간의 도끼질로 다져진 힘과 정확성은 무시무시했습니다. 부하들은 그의 기세에 완전히 압도당하여 전의를 상실하고 비명을 지르며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던 오두막 마당에는 부상당한 채 신음하는 몇몇과 영무, 그리고 다나만이 남았습니다. 영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피 묻은 도끼를 든 채 쓰러진 다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분노는 가라앉았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수라장이 지나간 오두막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영무는 도망친 부하들이 사되게 이 사실을 고하고 더 많은 군사를 이끌고 돌아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그는 급히 다나의 상처를 돌보았습니다. 다행히 이마가 찢어진 것 외에 큰 상처는 없었지만 그녀는 공포와 충격으로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영무는 그런 그녀를 가만히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그의 투박한 손길에도 다나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영무의 품에 안겨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저의 재주가 결국 나리께 화를 불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자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영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당신 탓이 아니요. 아름다운 것을 보고 탐욕을 품은 저들의 잘못이지. 당신의 재주는 죄가 없소.
그는 다나를 위로했지만 그의 마음 또한 무겁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산골짜기에서 자신의 힘만으로는 더 이상 다나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신의 유일한 안식처였던 이 산이 이제는 그녀를 가두는 위험한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지키고 싶었던 평범하고 소박한 행복은 사또의 탐욕 앞에서 산산조각 나버렸지요. 그는 결심해야 했습니다. 이대로 이곳에 남아 사또와 맞서 싸우다 비참한 최후를 맞을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다나와 함께 멀리, 아주 멀리 떠날 것인가?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다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는 다나의 얼굴을 마주보며 굳은 결심을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나, 우리는 이곳을 떠나야 하오. 다나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떠난다니요? 어디로? 어디가 될지는 모르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오. 사또의 손이 닿지 않는 곳, 당신의 재주를 탐내는 이가 없는 곳, 그런 곳으로 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요. 그것은 그의 모든 것을 버리는 결정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자신의 몸처럼 여겼던 이 산과 유일한 안식처였던 오두막, 그리고 아버지 같았던 최노인까지.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다나를 지킬 수만 있다면 그는 기꺼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어둡고 긴 밤, 두 사람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오두막에서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고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떠나기로 결심한 후 두 사람은 밤새 짐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을 살아온 오두막이라 해도 막상 챙길 것은 많지 않았지요. 영무는 자신의 손때 묻은 도끼와 작은 톱, 그리고 불을 피울 부싯돌을 챙겼습니다. 다나는 그동안 틈틈이 모아두었던 약초와 염료의 재료가 되는 풀씨들을 작은 주머니에 담았습니다. 그것들은 그들의 새로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도구이자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짐을 다 꾸리고 난 뒤 다나는 영무에게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오두막 한쪽에 세워두었던 배틀 앞에 앉았지요. 지금 무얼 하려는 것이요? 곧 날이 밝으면 사또의 군사들이 들이닥칠 텐데. 영무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다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대로는 갈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집과 나리께 제 마음을 남기고 가야겠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짜고 남은 자투리 실과 약초 주머니에서 가장 귀한 것들을 조금씩 꺼내어 배틀에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작업을 시작했지요. 그녀의 손놀림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고 정교했습니다. 툭, 타닥, 툭. 배틀 소리는 어두운 오두막 안에서 마치 두 사람의 심장 소리처럼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비단의 모든 것을 담아냈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의 하얀 눈밭과 붉은 동백, 함께 밥을 지어 먹었던 오두막의 따스한 온기, 영무의 우직한 도끼질 소리와 그를 감싸던 푸른 소나무 숲의 풍경,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분노하던 그의 모습까지. 그 비단에는 두 사람이 함께했던 짧지만 행복했던 사계절의 모든 색과 영무에 대한 그녀의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앞으로 함께할 미래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동이틀 무렵 그녀는 마침내 배틀에서 일어났습니다. 배틀에는 한 폭의 그림 같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단 한 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비단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과 마음이 오롯이 담긴 살아있는 기록이었습니다. 다나는 그 비단을 조심스럽게 접어 영무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영무와 다나는 마지막으로 자신들의 오두막을 돌아보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곳은 두 사람에게 세상 유일의 안식처였습니다.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두 사람은 사또의 눈을 피해 가장 험하고 깊은 산길을 따라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지난밤 영무에게 혼쭐이나 도망쳤던 부하들은 날이 밝자마자 관하로 달려가
사또에게 모든 사실을 고했습니다. 천한 나무꾼 놈이 감히 관아의 명을 거역하고 도끼를 휘둘러 자신들을 해쳤다는 과장된 보고를 받은 사또는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내 이놈들, 고작 나무꾼 하나를 당해내지 못하고 돌아왔단 말이냐. 당장 군사들을 모두 풀어 그놈과 계집을 산채로 잡아오너라. 만약 저항한다면 그 자리에서 죽여도 좋다. 그의 분노는 단순히 자신의 명이 거역당했다는 것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손에 거의 들어왔다고 생각했던 보물, 산안개 비단과 다나를 놓쳤다는 사실에 대한 집착과 광기가 그를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그는 이성을 잃고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고을의 군사들까지 동원하는 무리수를 두었습니다. 그 계집과 비단을 짜는 비법은 반드시 내 손에 넣어야 한다. 내 것이 될 수 없다면 차라리 재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사또의 광기 어린 명령에 수십 명의 군사들이 창과 칼로 무장한 채 산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훈련받은 군사들답게 산을 샅샅이 뒤지며 영무와 다나의 흔적을 쫓기 시작했지요. 산새들이 놀라 푸드덕거리며 날아올랐고 평화롭던 숲은 군사들의 고함 소리와 갑옷 부딪히는 소리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영무와 다나는 필사적으로 도망쳤지만 무거운 짐을 지고 험한 산길을 가는 두 사람의 발걸음은 날렵한 군사들의 추격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추격대의 외침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두 사람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숨을 곳도 없어 보였습니다. 헉, 영무나리, 저는 더 이상. 다나의 발걸음이 눈에 띄게 느려졌습니다. 며칠간의 불안과 공포, 그리고 험한 산길을 쉼없이 달려온 탓에 그녀의 체력은 거의 바닥나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군사들의 고함 소리가 바로 등 뒤까지 쫓아온 듯 생생하게 들려왔지요. 영무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들이 다다른 곳은 그가 어릴 적부터 수없이 오르내렸던 험준한 바위 골짜기였습니다. 한쪽은 깎아지른 절벽이었고 다른 쪽은 거친 물살이 흐르는 계곡이었습니다. 외길로 이어진 그곳은 도망치기에도 최악이었지만 동시에 추격대를 따돌리기에도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만 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이 산에서 살아온 나무꾼의 지혜를 마지막으로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다나를 안전한 바위 뒤에 숨기고 자신은 골짜기 입구의 좁은 길목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는 최 노인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복은 칼날을 품고 온다. 하지만 그는 생각했습니다. 산 또한 자신을 해치려는 자에게는 칼날을 품고 있다. 그는 추격대가 다가올 길목 위쪽 아슬아슬하게 걸쳐져 있는 거대한 바위와 썩은 고목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어릴 적부터 저곳은 비가 많이 오면 흙이 쓸려 내려와 위험하다고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그는 미리 약하게 만들어둔 절벽의 바위와 나무 기둥을 향해 자신의 도끼를 던졌습니다. 도끼는 정확하게 기둥의 중심부를 맞췄고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기둥이 부러졌습니다. 그 순간 균형을 잃은 거대한 바위와 흙더미 그리고 썩은 나무들이 굉금을 내며 아래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작은 산사태였습니다. 때마침 골짜기로 진입하던 군사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재앙에 혼비백산하여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무의 목적은 살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군사들이 충분히 피할 시간을 준 뒤 길을 막을 목적으로 산사태를 일으킨 것이었지요. 흙더미는 군사들의 앞길을 완전히 막아버렸고 그들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산이 자신을 존중하며 살아온 아들 영무를 위해 내린 마지막 심판과도 같았습니다. 영무는 길게 숨을 내쉬고 다나의 손을 잡고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귀중한 시간이 벌어졌습니다.
산사태로 시간을 번 영무와 다나는 꼬박 하루를 더 걸어 마침내 산의 끝자락에 다다랐습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넓고 거센 강줄기가 흐르고 있었지요. 강 건너편은 안개에 쌓여 희미하게 보일 뿐 어떤 곳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강만 건너면 지긋지긋한 사또의 추격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강가에는 작은 나루터가 있었고 늙은 뱃사공 한 명이 낡은 나룻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영무는 뱃사공에게 다가가 강을 건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뱃사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물살이 너무 거세어 배를 띄울 수 없다는 것이었지요. 두 사람이 낙담하고 있을 때 뱃사공의 눈에 영무의 품에 안긴 비단 꾸러미가 들어왔습니다. 꾸러미 밖으로 살짝 비어져 나온 비단의 신비로운 빛깔이 늙은 뱃사공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허허 젊은이, 품에 안고 있는 것이 여간 귀한 물건이 아닌 듯한데. 영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비단은 다나가 마지막으로 남긴 마음의 증표이자 두 사람의 모든 것이 담긴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 그는 다나를 바라보았고 다나는 말없이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비단보다 더 소중한 것은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었으니까요. 영무는 비단 꾸러미를 풀어 뱃사공에게 건넸습니다. 어르신, 저희에게는 돈이 없습니다. 대신 이 비단을 드릴 터이니 부디 저희를 강 건너편으로 데려다 주십시오. 비단이 완전히 펼쳐지자 늙은 뱃사공은 입을 떡 벌렸습니다. 평생을 강가에서 살아온 그였지만 저토록 아름다운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그는 잠시 비단과 두 사람의 절박한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이내에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타시오, 이 비단 값이면 내 이 늙은 뼈가 부서져도 좋으니 강을 건너드리지. 뱃사공은 비단을 소중히 챙기고 돛을 올렸습니다. 작은 나룻배는 거센 물살을 가르며 안개 낀 강 건너편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멀어지는 강 이쪽 편을 바라보며 영무와 다나는 자신들의 과거와 조용히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알 수 없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희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는영무와 다나가 강을 건너 사라진 후 고을에는 여러 가지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산사태로 길이 막혀 추격에 실패한 사또는 분을 이기지 못해 며칠 동안 광기 어린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그는 영무와 다나를 잡기 위해 강가의 수색대를 풀었지만 안개 낀 강 건너편으로 사라진 두 사람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지요. 결국 사또는 산안개 비단도 다나도 손에 넣지 못한 채 자신의 탐욕에 스스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몇 년 후 그는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여 군사를 동원하고 무리한 수색으로 고을의 재정을 낭비한 죄가 조정에 알려져 파직당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모았던 진귀한 보물들도 모두 몰수당했지요. 영무가 살던 산골의 오두막은 오랫동안 사람의 발길이 끊긴 채 방치되었습니다. 문짝은 비바람에 사가 떨어져 나갔고 지붕에는 이끼와 담쟁이 덩굴이 무성하게 자라났습니다. 마치 산이 자신의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듯 오두막은 서서히 자연의 일부로 돌아가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곳을 찾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 나이 든 사람들 사이에서 산 안개 비단에 대한 이야기가 아련한 전설처럼 흘러나올 뿐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나무꾼이 사실 산신령의 아들이었고 여인은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였다고 말하기도 했고 또 어떤 이는 두 사람이야 사또의 눈을 피해 지금도 저 깊은 산 어딘가에서 신비한 비단을 짜며 살고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진실은 아니었지요. 진실을 아는 것은 오직 그들을 마지막으로 보았던
늙은 옹기장이 최노인과 모든 것을 말없이 지켜본 저 깊고 푸른 산뿐이었습니다. 최노인은 가끔 서쪽 하늘을 바라보며 강 건너 어딘가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 영무와 다나를 생각하며 조용히 미소 짓곤 했습니다. 강을 건넌 영무와 다나는 낯선 땅, 누구도 그들을 알지 못하는 작은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영무는 다시 나무꾼이 되었고 다나는 평범한 안악이 되어 길쌈을 하고 밭을 일구었지요. 그들은 예전처럼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웃들은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묻지 않았고 그저 묵묵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젊은 부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다나는 더 이상 산안개 비단을 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비범한 재주가 때로는 행복이 아닌 화를 부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녀는 평범한 무명실로 옷감을 짰습니다. 그녀의 솜씨는 여전히 뛰어나 그녀가 짠 옷감은 질기고 부드러워 마을 안악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았지요. 그녀는 자신의 재주를 더 이상 과시하지 않고 이웃들과 나누는 작은 기쁨으로 삼았습니다. 영무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필요한 만큼만 나무를 베었고 남는 시간에는 황무지를 개간해 작은 밭을 만들었습니다. 봄이 되면 두 사람은 함께 밭에 씨앗을 뿌렸고 여름에는 땀 흘려 김을 맸으며 가을에는 소박한 수확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일을 마친 두 사람은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붉게 물드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무의 손에는 투박한 나무 그릇이, 다나의 손에는 반쯤 지어진 아기 옷이 들려 있었지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편안하고 따뜻한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다나는 문득 자신이 마지막으로 짰던 비단을 떠올렸습니다. 그 비단에 담았던 간절한 소망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지요. 신비로운 재주도 값비싼 비단도 없는 그저 서로의 곁에서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웃는 이 평범한 나날이야말로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행복이었습니다. 영무는 그런 다나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우직한 삶에 스며든 그녀는 이제 그의 세상 전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강 건너 낯선 땅에서 두 사람은 비로소 진정한 평온과 행복을 찾은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지 않았지만 그 어떤 전설보다도 더 값지고 아름다운 삶으로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